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1990년대 부산의 한 양복점.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58세 여성 김영숙. 그리고 그녀가 친아들처럼 키워온 32세 의부사들 민준. 어머니, 또 저녁 걸으셨죠?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민준아. 겉보기엔 아름다운 모자의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비 오는 밤 이들 사이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고?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친아들 서준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약혼녀 수연이 알게 된 믿을 수 없는 진실. 그리고 온 동네에 퍼진 추악한 소문.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990년대 부산의 어느 골목, 상철 양복점의 재봉틀 소리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가게 안쪽 작업실에서 김영숙은 검정 양복 소매를 정성스럽게 박음질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가 저녁 시간을 알려줍니다. 영숙의 나이 58. 남편 박상철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녀는 가끔 빈 의자를 바라보며 남편이 앉아있던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키가 크고 과묵했던 상철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바늘에 실을 꿰며 말없이 일했었죠. 그의 큰 손이 작은 바늘을 다루는 모습이 참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낡은 안경을 작업대 한 구석에 고이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안경을 바라보며 상철의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죠. 영수가 고생이 많다. 민준이 어머니 노릇하느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다오. 상철은 늘 고마움을 표했지만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 영숙은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죽은 아내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상철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는 전처의 사진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고 가끔 술에 취한 밤이면 그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영숙은 자신이 단지 어린 민준이의 어머니 역할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 또 저녁 걸으셨죠?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의부사들 민준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작업실로 들어옵니다. 32의 민준은 영숙을 언제나 어머니라고 스스럼 없이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 아버지를 꼭 닮았지만 상철보다 훨씬 따뜻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너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어서 가서 내 약혼녀나 챙겨라. 영숙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국밥 냄새에 속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김칫국에 밥 한 그릇으로 때운 것이 전부였거든요. 사실 남편이 없어진 후로 식욕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받으면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죠.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업대 옆 작은 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이 민준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어머니가 드셔야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수연 씨는 제가 나중에 만날 테니까요. 영숙은 숟가락을 들면서 마음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자상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친아들보다 더 세심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민준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저 아이가 결혼하면 이런 따뜻함도 사라질 텐데 말입니다. 사실 영숙은 26 꽃다운 나이에 아들 하나 딸린 호라비 상철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8살이던 민준에게 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었죠. 아이는 너무 어려서 생모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영숙에게 의지했고 영숙도 그런 민준을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몇 년 후 친아들 서준을 낳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민준에게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처음부터 자신의 핏줄이었기에 당연한 존재였지만 민준은 자신이 선택해서 사랑해야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 선택이 곧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아서 더욱 애착이 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민준아, 너 어릴 때 생각나니? 내 손잡고 학교 가던 때 말이야. 물론 기억나죠. 어머니가 도시락도 예쁘게 싸주시고 운동회 때는 다른 엄마들보다 더 열심히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민준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영숙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의 친어머니는 민준이 5살 때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철은 홀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새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숙과 결혼했던 거죠. 처음엔 책임감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겠다는 의무감. 하지만 민준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던 날 영숙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새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는 건 드물다며 영숙을 칭찬했습니다. 친아들을 낳고도 의부사들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곤 했죠. 하지만 영숙 자신도 모르게 그 칭찬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완벽한 새어머니, 헌신적인 아내라는 평판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철 씨는 참 좋은 남편이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죽은 아내 자리가 있었어. 평생 나에게 고맙다고만 했지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거든. 하지만 민준이는 달랐어. 저 아이는 온전히 나를 엄마로 여겨줬으니까. 영숙이 속으로 중얼거릴 때 친아들 서준이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28배 서준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늘 잠깐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민준보다 키는 작지만 더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아이였죠. 엄마, 형, 안녕하세요. 늦었죠? 서준의 인사에 영숙은 반갑다며 일어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아까의 따뜻했던 분위기가 깨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민준도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두 형제 사이에는 묘한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서준아, 많이 힘들었지? 밥은 먹고 왔니? 네, 부산역에서 먹고 왔어요. 엄마는 드셨고요? 서준이 어머니를 살펴보며 물었지만 영숙의 대답은 민준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국밥 가져다 줘서 지금 먹고 있었어. 이 녀석이 워낙 세심해서 말이야. 요즘 내가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매일 챙겨주거든. 그 순간 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물어봤는데 대답은 형 이야기로 돌리는 것, 자신보다 형을 더 챙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어릴 때부터 서준의 마음에 작은 가시가 되어 박혀 있었죠. 형도 참 대단해요. 아직도 어머니를 이렇게 챙기시고. 서준의 말투에는 약간의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지만 영숙은 그것을 칭찬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는 동생의 진의를 알아챘지만 굳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깊어지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묘하게 화제를 돌렸고 서준은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민준은 두 사람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에 서 있었죠. 밤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영숙은 홀로 남은 작업실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비록 사랑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아내라는 정체성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가족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영숙의 깊은 외로움, 피 섞이지 않은 아들에 대한 점점 깊어져가는 애착, 그리고 친아들 서준이 느끼는 미묘한 소외감과 질투. 이 모든 감정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집안의 균형을 흔들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민준이 오랜 연인 수영과의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집안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클수록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던 거죠. 영숙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수연 씨와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어떠실까요?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겠죠? 민준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32이라는 나이가 결혼하기엔 늦은 편이었고 수연과도 벌써 3년째 사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양복점 일이 바빠서,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상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영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죠.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상실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의부사들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소유욕 말입니다. 벌써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집안 사정도 아직 어수선한데 수연이 그 아이가 살림은 제대로 할 줄 아는지도 모르겠고. 영숙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은 일이다. 빨리 손자 얼굴 보고 싶다고 말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입에서는 다른 말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착해서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동안 바빠서 자주 뵙지 못했지만 결혼하면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실 거라고 했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보다 시원치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해 주시던 어머니였는데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왜인지 미묘하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친어머니처럼 모신다고? 그런 말은 쉽게 하는 거야. 막상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귀찮은 존재인지 알게 될 텐데. 영숙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스스로도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수연 이야기만 나오면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민준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여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생각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준의 방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마 수연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영숙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처음엔 조금 경계하시는 것 같아. 새어머니라서 더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우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단지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억울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영숙은 본격적으로 민준과 수연의 만남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새어머니가 의부사들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소문이 나면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대신 은근히 수연의 단점을 거론하거나 민준에게 밤늦도록 양복점 일을 시키며 둘의 만남 시간을 줄여나갔습니다. 민준아, 김 사장님이 양복 서너 벌을 급하게 주문하셨대. 이번 주말까지 완성해야 한다니까 좀 도와줘. 어머니, 그런데 이번 주말에 수연 씨랑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이야 다음에 또 잡으면 되지. 손님이 먼저야.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손님 일을 최우선으로 했거든. 영숙은 죽은 남편을 내세우며 민준을 설득했습니다. 민준은 효성이 지극한 아이라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수연과의 약속을 미루고 양복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수연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후로 오히려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민준 씨, 혹시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요? 요즘 만나기가 힘들어져서요.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외로우시거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래지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곧 나아지실 거야. 민주는 수연을 달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질투나 소유욕 때문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단지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외로움과 불안감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서준은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형의 결혼을 은근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엄마, 형 결혼 언제 하세요? 수연 씨도 좋은 분 같던데. 아직 정한 게 없어. 워낙 급하게 서두르려고 해서 말렸지.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형 나이가 이제 32인데 너무 늦춰도 안 되죠. 서준의 말에 영숙은 짜증이 났습니다. 왜 모두들 민준의 결혼을 재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 결혼하면 이 집에는 자신과 가끔 내려오는 서준만 남게 됩니다. 그 적막함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거든요.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형 일은 형이 알아서 할 거야. 저는 그냥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아서. 서준의 직설적인 말에 영숙은 펄쩍 뛰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준의 날카로운 눈빛은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자신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한 건 민준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살아갈 희망이었거든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영숙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점점 다른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감정의 정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 때문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머니를 위로하고 챙기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그의 다정함이 오히려 영숙의 비뚤어진 감정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의 방해 공작이 계속되면서 민준과 수연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점점 불안해했고 민준은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목요일 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영숙은 홀로 양복점에 앉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상철이 즐겨 입던 낡은 양복을 꺼내 품에 안았죠. 그 양복에서는 아직도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어둠이 깔린 가게 안은 적막했습니다. 상철 씨,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작 나를 사랑해준 적은 없었어. 평생 고맙다는 말만 했을 뿐이야. 영숙은 남편의 양복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상철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죽은 전처가 자리 잡고 있었고 자신은 그저 민준이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하지만 이 집에서 내가 받은 진짜 사랑은 민준이에게서 뿐이었어. 저 아이만이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해주었는데 술병을 꺼내 연달아 몇 잔을 들이켰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영숙이었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쌓였던 외로움과 절망감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수영과의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에 놀라 급히 뛰어들어온 거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민주는 만취한 채로 남편의 양복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영숙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생각에만 빠져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외로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민준이 다가가서 영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갑자기 그의 넥타이를 붙잡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술기운에 젖은 눈빛은 더 이상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너도 곧 떠날 거면서, 수연이한테 가버릴 거면서. 영숙의 목소리는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 술김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주는 당황했지만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더욱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해도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우선이라고? 거짓말 마. 결혼하면 아내가 첫 번째가 되는 거야. 나는 그냥 귀찮은 시어머니가 될 뿐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중하다고? 그럼 내가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어? 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고? 영숙의 질문에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위험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그냥 내 아들이잖아. 피도 안 섞인 가짜 아들일 뿐이잖아.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상처, 피 섞이지 않은 아들이라는 콤플렉스가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영숙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면서도 동시에 그 상처받은 민준의 모습에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상했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미안해.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미쳤나 봐. 영숙이 민준을 끌어안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은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위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도 그것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보니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드릴게요. 민준의 말에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마지막 이성의 선이 끊어졌어요. 빗소리와 함께 찾아온 그날 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게 될 돌이킬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민준보다 먼저 깨어났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충족감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이 마침내 메워진 것 같았거든요. 민주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죄책감과 만족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낀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 깨어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볼 수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은 급히 옷을 입고 방을 나가려 했지만 영숙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어젯밤 일은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힘드셔서 그런 거죠. 저도 그랬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유대감도 느꼈어요. 어머니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자신이 채워드렸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어머니와 아들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금지된 선을 넘었다는 죄책감과 그로 인해 생긴 은밀한 유대감이 두 사람을 더욱 강하게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날 이후로 민준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역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더욱 극진히 모시려고 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여자로 보는 시각도 생겨났어요. 그런 자신이 끔찍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본 건 수연이었습니다. 민준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될 뿐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서준도 집안 분위기에 이상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머니와 형 사이에 뭔가 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동시에 묘한 친밀감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위험한 밤 이후 이 가족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모든 사람들에게 파국을 가져다 줄 씨앗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의 일 이후 영숙과 민준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범한 모자지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민준을 대하는 방식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돌보듯 세심하고 은밀한 보살핌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침이면 영숙은 일찍 일어나 민준만을 위한 특별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민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서 따로 상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입을 옷도 미리 준비해두곤 했습니다. 민준아,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도 해놨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정과 다른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모정이 아닌 뭔가 더 깊고 은밀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특별히 차려주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드세요. 아니야. 내가 잘 먹어야 내가 마음이 놓여. 요즘 너무 말랐어. 영숙은 민준의 볼을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머니의 것치고는 너무 애틋하고 부드러웠어요. 민준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영숙이 민준의 속옷까지 직접 손빨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것만은 따로 분리해서 정성스럽게 손으로 빨았어요. 그리고 다림질까지 완벽하게 해서 민준의 방에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건 번거로우실 텐데. 번거롭긴. 내 엄마가 이런 거 해주는 게 당연하지. 어서 입어봐, 잘 맞나? 영숙은 민준에게 셔츠를 입혀주며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민준은 어머니의 손길에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가장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아들 서준이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어머니와 형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끈적끈적하고 부자연스러운 친밀함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엄마, 형 속옷까지 왜 엄마가 빨아주세요? 형도 이제 32인데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서준이 직설적으로 물었을 때 영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형이 장가갈 때까지는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하지.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니? 그래도 좀 이상해 보여요.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라니까요. 서준의 지적에 영숙은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지적받는 것이 불쾌했거든요. 내가 뭘 안다고 엄마한테 말댔구야. 내 형 챙기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여?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아, 됐어요. 말해봤자 소용없겠네요. 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와 형 사이에 뭔가 정상이 아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한편 수연은 민준의 계속되는 변명과 차가워진 태도에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낸 후로 오히려 민준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하면 항상 어머니 일이 있다며 미뤘습니다. 민준 씨, 요즘 왜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야. 요즘 어머니께서 많이 외로워하시거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지셨어. 조금만 기다려줘. 민준의 변명을 들으며 수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싫어한다는 것이 서글펐어요. 하지만 민준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고 견디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숙은 이 모든 상황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연보다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만족감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계속해서 둘 사이를 방해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집에 찾아왔을 때 영숙은 일부러 민준의 셔츠 단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준이 당황하며 어머니의 손을 막으려 했지만 영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단추가 삐뚤어졌잖아. 수연은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2 된 남자의 셔츠 단추를 어머니가 직접 채워주다니. 게다가 두 사람의 분위기가 뭔가 어색했어요. 수연 씨도 앉아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영숙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연은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애써 밝게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져만 갔어요. 민준은 두 여자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민준 씨, 우리 산책이나 할까요? 수연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제안했지만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김 사장님 양복마저 완성해야 한다며? 내일까지라고 했잖아. 아, 맞다. 수연아, 미안해. 다음에 만나자. 민준은 어머니의 말에 수연과의 약속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서준은 형을 따로 불러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솔직히 물어볼게요. 엄마랑 사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민주는 동생의 예리한 관찰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너무 가깝다고 해야 하나? 보통 어머니와 아들 사이치고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서준아,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외로우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래지셨어. 내가 좀 더 챙겨드리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연 씨도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서준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형, 정말 괜찮은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니고? 서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이 뭔가 눈치챈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뭘 숨겨?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주는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서준은 확신했습니다. 형과 어머니 사이에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의 관계는 점점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영숙의 비정상적인 애착, 민준의 죄책감과 혼란, 수연의 불안과 의심, 그리고 서준의 예리한 관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충돌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준의 의심이 날로 커져가던 어느 금요일 밤, 마침내 그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서준은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와야 할 일이 생겨서 미리 연락하지 않고 집에 들어왔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선 서준은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나누는 대화 소리였는데 평범한 모자 간의 대화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민준아, 이리 와서 앉아. 어깨가 많이 뭉쳤구나. 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애정 어린 톤이었습니다. 서준은 벽 너머로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거실 소파에 민준이 앉아 있고 영숙이 그의 뒤에 서서 어깨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런 건 제가 어머니께 해드려야죠. 아니야,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수연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영숙의 손길은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애틋했어요. 마치 연인을 어루만지는 듯한 손길이었죠.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어깨에서 목덜미로 그리고 뒷목으로 손을 옮겨가며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 알아요. 정말? 그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수연이 그 애는 너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영숙은 민준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서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명백히 선을 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왜? 엄마가 틀린 말 했니? 너는 엄마 곁에 있어야 해. 다른 여자한테 빼앗기면 안 돼. 영숙의 말이 점점 집착에 가까워졌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민준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더 이상 넘겨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형, 어젯밤 봤어요. 뭘 봤다는 거야? 민준은 동생의 날카로운 눈빛에 불안해했습니다. 엄마랑 형이 거실에서 그런 식으로 지내는 거 봤다고요. 정상이 아니에요. 서준아,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지만 형, 솔직하게 말해요. 엄마랑 사이가 그냥 모자 사이가 아니죠? 서준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생의 예리한 관찰력을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어머니와 아들 사이지. 그럼 왜 엄마는 형만 그렇게 특별 대우해요? 왜 형은 수연 씨를 점점 멀리해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준의 연달아 터지는 질문에 민준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동생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준아, 제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외로우시잖아. 외롭다고 해서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보는 사람이 오해할 만해요. 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수연 씨한테 말해야겠어요. 이 상황을 알 권리가 있어요. 안 돼. 민준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서준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요. 역시 뭔가 있구나. 형,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준은 동생의 압박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머니께서 내 결혼을 걱정하시는 거야. 걱정? 그게 걱정해 보여요? 질투 같은데. 서준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수연 씨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서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연에게 직접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연 씨,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수연은 민준의 동생이 갑자기 연락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진지한 목소리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준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연 씨,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상황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랑 형 사이가 보통 어머니와 아들 사이 같지 않아요. 서준의 말에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너무 가까워요. 마치 부부 같다고 해야 할까요? 형 속옷까지 엄마가 직접 빨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형도 수연 씨보다 엄마를 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소외감과 불안이 근거 있는 것이었다는 게 확인되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어젯밤에도. 서준은 어젯밤에 목격한 장면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수연 씨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서준의 제안에 수연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확인하죠? 오늘 밤에 저랑 같이 가세요. 직접 보시면 될 거예요. 그날 밤 서준과 수연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서준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의문이 해결되기를 원하기도 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민준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서준은 수연을 이끌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는 작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정말 보시겠어요? 서준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지만 수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연이 문을 살짝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광경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과 영숙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작은 비명을 질렀고 방 안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네 사람 모두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백일하에 노출된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서준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민준과 영숙은 서로를 밀어내며 당황한 모습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수연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민준이 허둥대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던 모습은 어떤 변명으로도 둘러댈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제가 뭘 본 건데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불안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영숙은 당황한 채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서준아,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영숙이 아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가족이 이 꼴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서준은 주먹을 쥐고 형에게 다가섰습니다. 평생 형을 존경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형,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서준아, 진정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본 거라고요. 엄마랑 형이 그렇게 안고 있는 걸 봤다고요. 서준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충격받았어요. 서준조차 이렇게 분노하는 걸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거든요. 수연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걸 보게 해서. 서준이 수연에게 사과했지만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준 씨, 정말 그런 거예요? 어머님과 그런 사이인 거예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지만 민준의 표정에서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수연아, 대답해요. 정말 그런 거냐고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 뭐가 어때서? 모든 사람들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포자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이미 들켜버린 이상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엄마, 서준이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 내가 틀렸어? 민준이는 내가 키웠어. 내가 어머니 노릇했다고. 그런데 왜 내가 그 애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영숙의 말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거예요.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수연을 째려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사랑이야. 내가 뭘 안다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이 영숙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어요. 민준이는 원래 내 거였어. 내가 키웠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보살펴왔다고. 그런데 왜 다른 여자한테 빼앗겨야 해? 엄마, 정신 차려요. 서준이 어머니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너는 몰라.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평생 죽은 여자만 사랑했어. 그런데 민준이만은 나를 진짜 필요로 해줬어. 영숙의 고백은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연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모른다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절정에 달한 거예요.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요. 이런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수연이 약혼 반지를 빼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제발 뭐요? 저한테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역겨워요. 수연의 차가운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집을 나가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영숙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영숙이 악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수연이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와 형을 번갈아 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동네에 소문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준의 말에 영숙은 처음으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감정에만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 후폭풍을 생각하니 두려워졌어요. 서준아, 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고요? 이미 수연 씨가 알았는데 어떻게 숨겨요? 수연이 그 애가 입 다물게 해야 해. 영숙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실제로 다음 날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상태를 본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눈치챘거든요. 그리고 그런 추측들이 점점 구체적인 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상철 양복점 영숙이가 의부사들과 그런 사이라더라.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니야, 확실해. 며느리들 애가 그래서 파혼했다더라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양복점에 오던 손님들의 발길도 끊겼어요. 누가 그런 집에서 옷을 맡기고 싶어 하겠어요? 일주일 후 민주는 마침내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는 영숙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처음부터 내게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여자였죠. 그 잔인한 말을 남기고 민주는 집을 떠났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의부사들도 친아들의 마음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곁을 지켰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이제 이 가족에게 남은 건 폐허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민준이 집을 떠난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상철 양복점은 문을 닫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영숙은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의부사들을 잃은 상실감과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영숙은 홀로 앉아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자개장 안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부터 써온 낡은 일기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에 바랜 잉크로 쓰인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6살 상철과 결혼하던 해의 기록이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상철 씨와 결혼했다.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상철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을 할 때가 있다. 아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모양이다. 영숙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남편의 마음에 자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1985년 8월 10일. 민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상철 씨는 고맙다고만 하지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민준이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서러움과 의부사들에게 쏟아부은 애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1988년 12월 3일. 서준이가 태어났다. 내 첫 번째 아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준이에게 더 마음이 간다. 서준이는 당연히 내 아이지만 민준이는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런가? 민준이를 돌보는 것이
내 존재 이유 같다. 영숙은 일기를 읽으며 자신도 몰랐던 감정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부터 민준에 대한 감정이 평범한 모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의부사들에게 대신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비뚤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1992년 6월 20일 상철 씨가 전처 사진을 또 꺼내보고 있었다. 나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여자를 그리워한다. 나는 그냥 민준이 엄마 역할일 뿐이구나. 그래도 민준이만큼은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해준다. 일기장 곳곳에는 외로운 여자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간절함과 그것을 의부사들에게서 찾으려 했던 비뚤어진 노력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1995년 9월 8일 민준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 보인다. 상철 씨는 여전히 나에게 무관심하다. 가끔 민준이를 보는 내 눈빛이 단순한 모정이 아닌 것 같아서 스스로 놀란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영숙은 그 대목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자신의 감정이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했던 거죠. 일기장을 다 읽은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의부사들에게 의존하며 치유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일그러져 버린 거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민준이를 어떻게 만들어 버린 거야? 영숙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처음으로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아니었어요. 외로움에 지친 자신이 의부사들을 자신의 감정적 의존처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요즘 서준은 어머니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거든요. 엄마, 뭐 하세요? 서준이 거실에서 일기장들을 펼쳐놓고 우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일기장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준아, 엄마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알겠다. 영숙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서준은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기록들을 보며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된 거죠. 엄마,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아파하셨구나. 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려고 했지만 이 기록들을 보니 단순히 악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서준아, 엄마가 너무 외로웠어.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를 진짜로 사랑해준 적은 없었거든. 그래서 민준이에게 그 빈 곳을 채우려 했던 거야. 엄마,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서준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민준이한테도, 너한테도, 죽은 내 아버지한테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준의 질문에 영숙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민준이를 찾아가야겠어. 제대로 사과하고 이 일기장을 줘야겠어.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 더 이상 내 잘못을 숨기고 있을 수는 없어. 민준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권리가 있어.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실체를 민준에게 보여주고 진심으로 사과할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민준이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냈습니다. 부산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녀는 낡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민준을 만났을 때 그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깜짝 놀랐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민준아, 이걸 너에게 줘야겠어. 영숙은 일기장 상자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읽어봐. 그리고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괴물 같은 여자였어. 민주는 당황하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영숙의 절절한 참회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노와 연민,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너에 대한 내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어. 내 외로움을 너에게 의존했을 뿐이야. 너를 내 감정적 도구로 만들어버린 거지. 영숙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참회를 느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정직하게 마주봤습니다. 새어머니와 의부사들이 아닌 각자의 상처와 잘못을 인정하는 두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진실한 대면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영숙과 민준의 진실한 대면 후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돌아왔고 부산 골목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상철 양복점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영숙 양장점이라고 쓰인 소박한 간판이었죠. 영숙은 이제 59이 되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손으로 만든 옷들로 가게를 채우며 묵묵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조금씩 희석시켜 주었거든요. 아침 일찍 영숙은 재봉틀 앞에 앉아 어느 할머니의 치마단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정교하고 세심한 손놀림이 숙련됨을 보여주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실력으로 손님들을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 치마 참 예쁘게 고쳤네. 고마워. 할머니 손님이 만족해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영숙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예전 같으면 손님 하나하나에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었겠지만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준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와 어머니 근처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새로운 방식의 모자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점심 드세요. 김밥 사왔어요. 고마워, 서준아. 너도 같이 먹자. 두 사람은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식탁에 앉아 소박한 점심을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준은 어머니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절망적이고 집착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 이상하지? 영숙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오히려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어요. 형 소식은 들으셨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부산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작은 수선업을 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어요. 영숙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하더구나. 영숙의 목소리에는 그리움보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웠어요. 엄마는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긴 하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그 애를 진짜로 사랑했다면 놓아주는 게 맞는 거였어. 영숙의 말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죠. 오후 늦게 서준은 일을 보러 나갔고 영숙은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재봉틀을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남편 상철이 그 자리에 앉아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상철 씨,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냥 정직한 사람이었던 거죠. 영숙은 남편의 빈자리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전철을 잊지 못하는 것이 서러웠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녁 무렵 영숙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도 많이 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김영숙. 이제 진짜 김영숙으로 살아가는 거야. 영숙은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철의 아내도 민준이의 어머니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서준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나름대로의 따뜻함이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자였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 글쎄, 그 일들은 후회하지만 지금 이 삶은 후회하지 않아. 처음으로 진짜 내가 된 것 같거든. 영숙의 대답을 들으며 서준은 어머니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절망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자립적이고 평온한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영숙 양장점은 동네에 작지만 소중한 한 부분이 되었고 영숙은 자신의 이름으로 묵묵히 살아갔어요. 민주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대가를 치르며 영숙은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에서 피어난 새로운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석양이 지는 부산 골목에서 김영숙은 오늘도 재봉틀 소리와 함께 자신만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영숙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비극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진짜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는 법이죠. 영숙이 마지막에 말했듯이 김영숙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숙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